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요즘이에요. 벌써 한 해도 가기 시작하여 내년이면 곧 불옥이 된답니다. 오늘은 운동도 좀 할 겸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재력이면 재력, 외모면 외모, 학벌이면 학벌,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전 누가 봐도 완벽에 가까운 여자였어요. 귀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클라리넷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다고 늘 얘기해왔죠. 저 역시도 매 순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 저에겐 혼사짜리가 매우 많이 들어왔지만 부모님은 제가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뒤 천천히 시집가길 바라셨는데 시집가는 게 아깝다며 말이죠. 저 역시도 부모님 밑에 벗어나는 게 두려워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지내왔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사랑이 찾아왔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회사원 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실하고 멋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이노 씨 너무 멋있지? 본인 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본받을 게 얼마나 많은데 결혼 허락해줘요. 너 지금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과정 받고 있는데 공부는 다 마치고 시집 갔으면 좋겠어.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에이, 시집 가면 공부 못하나? 이노 씨가 뒷바라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 마. 이 사람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 뜻 결정해줘요.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주체적으로 결정한 적 있어? 없잖아. 부탁이야. 네가 그렇게 완강하다면야 엄마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시집가면 너만 고생인데 아휴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음대를 나와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모든 것을 끝마치고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전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살림을 합치고 싶었어요. 저의 완강한 설득으로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와 남자친구는 정말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었었죠. 결혼 준비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드레스를 입어도 다 예쁠 거야. 내가 신부 정말 잘 골랐어. 당신같이 세상에 완벽한 여자가 또 있을까? 에이, 너무 비행기 띄운다. 세상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항상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지. 난 안 예쁘면 절대 빈말 안 해.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언제나 옆에 있어줘. 자기는 꼭 외모 얘기만 많이 하더라. 내가 만약에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나랑 결혼할 일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아니 전혀. 난 외모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외모도 매우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안심해. 남편은 절 분에 넘치게 사랑해 주었고 남편을 만날 때면 항상 공주가 된 기분에 언제나 들떠 있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아주 귀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클라리넷을 배우고 싶다며 레슨 신청을 한 친구였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친구였어요. 취미 레슨이었기 때문에 제가 예민해진 일도 없었고 저와 취향도 매우 비슷한 친구였죠. 어찌나 죽이 잘 맞는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인연 중에 정말 손꼽아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자부했어요. 언니한테 레슨 받는 날이 기다려져요. 결혼 준비 중이시라고 했죠? 너무 부러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진짜 언닌 모든 걸 다 가졌네요. 그리고 착한 성품까지. 진짜 본받을 게 많은 언니라니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에이, 아니야. 얼마나 호당미가 넘치는데.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전공자 할 수도 있었겠다. 외모도 너무 아름다운 게 클라리넷이랑 잘 어울려. 이건 빈말 아니야. 고마워요, 언니. 예쁘단 말 언니한테 처음 들어보네요. 사실 다 뜯어고친 거거든요. 워낙에 외모 콤플렉스가 심했어서. 어머, 정말?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 그리고 성형이 뭐가 어때서 잘만 되면 좋은 거지. 너무 예쁘게 잘 됐는데? 어디 가서 얘기 안 해도 되겠어. 분명 본판도 엄청 귀여웠을 거야. 분명하지. 내가 장담해. 그리고 현재가 중요하니까 좋은 거지. 취미 레슨을 하던 친구와 가까워져서 서로의 말 못할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고, 동생은 외모의 콤플렉스로 인해 저에게 전신 성형을 하였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마음씨도 그렇고 성격까지 너무 좋은 친구였죠. 저에겐 그런 부분이 전혀 나쁘게 다가오지 않았고, 저와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되자 제 남편 될 사람까지 종종 모여 셋이서 밥을 먹는 날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 제일 행복하면서 만족스러웠고, 이 행복이 지속되길 바랬어요. 아유, 이렇게 미인이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좋은 레스토랑으로 모시는 건데 자기 왜 얘기 안 했어? 자기만 오는 줄 알았네. 깜짝으로 데리고 온 거지. 여기 식당 한 번도 안 와봤다고 해서.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네. 인사해, 민지야. 내 신랑 될 사람. 안녕하세요. 처음 뵐게요. 인성이 참 좋으시네요. 언니한테 클라리넷 취미 레슨 받고 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좋네요. 역시 예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어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까? 반가워요. 자주 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니 정말 좋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셋이 모이는 날이 잦아지면서 친한 동생이 된 제 수강생은 제 결혼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정말 친동생이 생기는 기분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과거 외모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어서 가끔가다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정말 심히 걱정이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팠죠. 언니, 나 폐소공포증 있거든. 엘리베이터는 언니 혼자 타야 할 것 같아. 걸어 올라갈게 나는. 미안해. 어머, 많이 심한 거야? 아니야. 같이 걸어 올라가자 그럼. 어떡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높은 층으로 잡았네. 어쩌냐? 아니야, 괜찮아. 난 걸어 올라가는 거 익숙하니까 내 걱정 말고 언니 혼자 올라가. 알겠지? 미안해. 신경 쓰이게 해서. 동생은 폐소공포증 얘기를 하며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 뚱뚱하고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던 동생은 늘 사람들의 안주거리처럼 입방아에 계속 올랐고, 심지어는 회사에서까지 왕따가 이어졌다고 했어요. 회사 내에서 가장 심하게 왕따를 당한 동생은 결국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전신 성형과 함께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환골탈태를 했다고 했죠. 진짜 대단하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데. 너무 고생했네. 이제 과거는 잊어.
고마워, 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진작에 언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더 행복했을 텐데. 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었어. 그래도 지금에서야 언니를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 나도 언니 편이 되어줄게. 그리고 사실 나 뚱뚱하고 못생겼을 때 언니 만났던 거 알아? 아마 언니는 못 알아보겠지만 그때 언니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내가 울고 있을 때 날 위로해줬어. 혹시 몇 년 전에 언니 학부 앞에서 울고 있던 나 기억해? 아마 언니는 기억 안 날 거야. 어머, 그게 너라고? 왜 기억이 안 나?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지나가던 나도 마음이 아프더라. 너였구나.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렇게 서럽게 울어. 그때도 귀여웠는데 참 네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깊은지 몰랐어. 어쩌니? 그래서 언니한테 꼭 레슨 받고 싶었어. 언니랑 정말 가까워지고 싶었거든. 그래도 이젠 괜찮아. 멘털이 단단해졌거든. 동생은 저에게 무한정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잘해준 것뿐인데 이렇게 고마워하니 제 마음이 더욱더 고마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 예전에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학교에서 나와 주차장에 가던 중 길에서 울고 있던 제 눈엔 그저 귀엽기만 한 여자아이가 그 친구라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너무 서럽게 울어 제 마음이 더 아팠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복을 했다니 너무 다행이다 싶었고 보통 인연이 아닌가 싶은 게 정말 친자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귀한 인연을 얻은 것에 감사하고 전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네가 드디어 내 신부가 된다니 너무 기쁘다. 평생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잘해줄 거야. 영원히 우리 잘 살아보자. 나도 잘할게. 우리 앞날을 축복해주는 이가 많은 만큼 아마 더 행복하게 살겠지. 항상 헌신적이게 나만 바라봐줘서 고맙고 사랑해. 저희는 그렇게 영원을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어요. 얼마나 행복한 신혼생활이었는지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답니다. 시댁에서도 절 극도로 예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고 남편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던 찰나 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타던 바이크를 같이 타다가 마주오는 차량에 뒤에 타 있던 제가 날아가게 되었고 그때부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제 앞에서 부모님은 무척이나 슬프게 울고 계셨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은 오래 지나 있었더라고요. 정신이 드는 거야?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엄마, 너 잘못됐으면 따라서 가려고 했어. 아휴, 고맙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걱정 많이 했지? 근데 내 손이 왜 이래?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휴, 큰 사고였어. 너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더라. 손은 어쩔 수가 없었어. 방법이 없대. 한참이나 혼수 상태였던 제가 깨어나고 마주한 사실은 제 한쪽 손이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절대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절단에 동의하였고 전 그렇게 평생 장애를 얻고 살아야 했습니다.
악기를 하던 손이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사랑하던 클라리넷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제 손이 없어진 이상 클라리넷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지만 한순간에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저만 온 게 아니라 제 남편까지 같이 왔고요. 중상을 입은 저와는 달리 가벼운 경상만 입었던 남편은 치료 후 바로 퇴원을 했었고 그렇게 제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고 했어요. 제 손이 없어진 걸 알게 된 후 남편 또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부모님은 제가 상처받을까봐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얘기를 들은 후부터 남편은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나중에 가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땐 괘씸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저 하나만 깨어나길 바라고 바랬던 날들이었죠. 아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해. 엄마가 달려갈게. 좀 집에서 쉬다가 가라니까. 하긴 너희 집이 이젠 거기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제 적응해 봐야지. 이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요. 나 씩씩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힘들면 당장 전화해. 참을 필요 없어.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는 어떻겠어? 자네도 좀 힘써주게.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면 애초에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떤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건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뭐 어쩌겠어요. 제 팔자인걸. 뭐 저한테 많은 걸 바라진 마세요. 장인어른 말씀대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얼른 들어가 보세요. 이 시간에 길 막히는 시간이라 얼른 저희 먼저 가볼게요. 아, 빨리 따라와. 자네, 진짜 미안해. 아니, 고맙고. 우리 딸 잘 돌봐주길 바랄게. 혹시라도 어려운 거 있으면 당장 연락 주고. 연락 주시면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아,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두 분도 좀 가만히 계세요. 가자. 병원 지겹다. 엄마, 연락할게요. 당신도 엄마 아빠 가는데 인사 좀 잘 드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 병간호 해주신 건데. 당연히 딸이 불구가 됐는데 이 정도도 안 하는 부모님이 계시냐? 아, 시끄럽다. 나 진짜 지치니까 빨리 가자고. 남편의 처음 보는 태도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남편 또한 지금은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부모님도 이해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얼굴은 수심이 그득했는데 더 이상의 불만을 만들면 가등이나 심적으로 힘든 부모님이 더 힘드실까봐 입을 꾹 다물었죠. 그리고 퇴원 후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날 그동안 너무 걱정해서 놀랐나 싶기도 했고 이렇게 손이 한쪽 없어지고 나니 변했나 싶은 것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고 남편은 정확히 그날부터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절 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런 모멸감도 느껴봤습니다. 저와 결혼한 이유가 온전히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정말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거든요. 늘 공주처럼 대해주던 옛날과는 다르게 절 업신여기고 모욕을 주는 일이 허다했고 그런 모습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장애인이면 연금 나오잖아. 빨리 등록해야겠다. 연금이라도 받아야지. 주차 같은 것도 혜택 보게. 아,
내가 장애인 남편이 되다니. 진짜 인생 모른다더니 왜 하필? 그리고 하필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장애가 있을 게 뭐냐 진짜? 뭐? 지금 태어난 사람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알던 사람 맞나 싶어, 정말. 나도 위로받아야 될 판국에 널 위로해야겠냐 내가? 어떻게 보면 분하고 억울한 건 나야. 널 어떻게 이제 데리고 다녀? 말 다 했어? 막말로 당신이 그날 드라이브만 가자고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오토바이를 끌어가지고는. 내 탓하는 거냐? 그래, 너도 누구라도 탓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건 네 운명이지. 나 보면 멀쩡하잖아. 네 팔자라고 그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런 막말 못해서 아주 공주대접만 해주더니. 그래서 지겨웠어 나도. 지가 무슨 진짜 공주라도 되는 것처럼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손 없는 공주도 봤냐? 하녀도 못할 거야. 손이 없으니. 됐고 신랑이 하지 말자. 나 지금 가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 건드리지 마. 남편의 막말에 정말 상처를 많이 받는 나날이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죠. 늘 밖으로만 놔둘던 남편은 어느 날은 저에게 통보를 하였는데 그 통보를 듣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 싶었어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만 헤어지자. 어차피 혼인신고 전이니까 나 총각인 거 알지? 그냥 놔줘. 사실 여자 생겼어. 새 출발할 기회라고. 이제 너도 양심이 있으면 그냥 깨끗이 헤어져 주면 돼. 너랑 같이 사는 거 자체가 네 욕심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 평생 나만 보고 살겠다더니 손 이렇게 되자마자 여자를 만나? 사람 속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이 한창인 나이에 그럼 내가 장애인이랑 살아야 하냐? 너도 욕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이제. 꼴랑 집 좀 사는 거? 그거야 나도 벌면 되는 거고. 우리 집도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 그리고 네가 이제 뭘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도 안 한 이상 법적으로 나 깨끗하고 너만 나 깔끔히 놔주면 지금 만나는 여자랑 그냥 깔끔하게 결혼할 수 있거든. 그냥 나한테 피해 보상한다고 생각해. 네가 나 정신적 충격 준 건 사실이잖아. 내가 장애인 남편이 되는 거 자체가 충격이거든. 신혼 2개월 사고로 내 한 손을 잃자 재장가 간다며 짐을 싼 막장 남편이었어요. 전 그냥 남편을 놔주기로 결심했는데 어차피 변한 사람 붙잡고 싶은 마음도 용기도 없었고 저 역시도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그냥 제 삶도 마감하고 싶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떠난다는 사람 붙잡을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 다 떠나가라 싶은 마음이었고 모든 걸 정리하고 저조차도 이 삶과 안녕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날이 버티고 버텼던 때였거든요. 그래, 헤어지자. 당신 말대로 우린 법적으로 깨끗한 사이니 당신 붙잡지 않을게. 대신 나한테 죄책감은 가지고 살아. 네가 나한테 미안해 해야지. 내 인생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몰아넣었으니 말이야. 다신 볼 일 없도록 하자. 피차 뭐 엮인 게 없으니 그냥 몸만 헤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 손으로 뭘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 부모가 내버려두진 않겠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사람을 내가 잘못 알아본 거지. 누굴 탓하겠어?
내 발등 내가 찍었지. 그래, 당신도 잘 살아. 뭘 말이 많아. 됐고. 그래도 내가 참고 너랑 살려고 했다는 것만 알아둬. 근데 절대 참아지진 않더라고. 말이 되냐? 겉모습이 멀쩡해야 어딜 데리고 다니더라도 데리고 다니지. 난 하자 있는 것들은 절대 못 참아지더라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변치 말자고 다짐하였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헤어졌습니다. 남편과 헤어짐의 아픔보다는 솔직히 갑자기 장애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하였고 제가 몸이 안 좋아지고 클라리넷을 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그렇게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들도 늘 제 옆에서 힘이 돼주던 친구들도 안타까움만 할 뿐 사실상 하나둘 떠나갔어요. 그 시기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고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100번은 넘게 했지만 제가 혹여나 잘못될까 저만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부모님을 두고 이생 쉽게 마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사는데 엄마가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노력하는 엄마를 위해 밝은 척 웃으며 백화점에 가게 됐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그리고 두 사람이 여기 어떻게 같이 다닐 수가 있어? 너 연락도 안 되던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서 만나네. 진짜 세상 좁다. 나 민지랑 재혼했어. 알지? 네 절친한 동생. 네가 또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네. 너 덕분에 민지 알게 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재혼하게 됐어. 아니, 초혼이나 다름없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민지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왜 그랬는지 그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전 뛰쳐나갔고 너무 수치스럽고 숨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 엉엉 울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택시를 타고 전남편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남편과 동생은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전 그 즉시 동생과 남편에게 따져묻기 시작했고 순간 동생이 절 끌어안더라고요. 형님, 이제 형님인가? 내가 하는 거 잘 지켜봐줘 언니. 절대 실망시킬 일 없으니까. 지금이야. 잘 봐. 남편의 재혼녀, 즉 제가 정말 좋아했던 동생이 절 덥석 앉자 온 집에 상상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또한 재혼녀가 절 끌어안으니 놀랬고 그때부터 재혼녀가 내뱉는 말들은 저와 전 남편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정말 기갈나는 말이었죠. 이제 정체를 밝힐 땐가? 언니한테 연락 안 그래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나한테 속은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속은 거야. 알아? 재혼? 초혼? 웃기고 있네. 넌 나한테 노란한 거라고. 나 모르겠어? 유민지. 아니, 전 이름은 유성은. 당신 회사의 그 뚱순이 유성은. 당신이 매일 회사 사람들이랑 모여서 내 욕하고 나 조롱하고 그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뭐? 유성은? 그 뚱녀 말하는 거야? 거짓말 마. 얼굴이랑 몸이 이렇게 다른데 무슨 네가 유성은이라는 거야? 회사에서 당신이 주도하는 그 집단 따돌림에 상처받고 죽기 살기로 다이어트와 전신 성형했어.
그리고 복수를 꿈꿨지.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던가? 하필 내가 좋아하는 언니의 예비 남편이더라고, 네가. 언니 때문이라도 복수를 접어야 하나 싶었어.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웬걸? 너랑 언니 사고 소식 듣고 언니 이렇게 되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할지 지켜봤어. 근데 역시나 넌 외모를 제일 중요시 여기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던 언니를 가차없이 버리더라? 그리고 난 결심했지. 언니를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날 위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결혼 선물로 이 집도 내 명의로 해줬지 아마? 고마워. 잘 받을게. 당신 때문에 전신 성형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에 비해 세 발의 피지만 위자료라고 생각하지 뭐. 또 차 사줘서 고맙고. 그래도 외제차라 그런지 꽤 값이 나간단 말이야. 이제 넌 나한테 버림받은 거야. 가차없이. 남편은 경악하며 말을 잇지 못하였고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동생은 저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틈을 타 남편에게 접근했고 외모가 우선인 남편은 예쁜 동생을 보고 다시금 결혼을 결심했던 거였죠. 본인은 호적상 깨끗하지만 재혼인 걸 감안하여 집이며 차며 아주 갖다 바쳤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모든 걸 본인 명의로 해놓은 뒤 남편을 제가 보는 앞에서 뻥하니 차버렸답니다. 정말 대반전이었고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질렀고 말이죠. 니네 쌍으로 짰지? 날 갖고 놀아? 집이랑 차 당장 내와. 절대 못 줘. 너도 나 속였잖아, 이 뚱녀야. 네가 개였어? 난 속인 적 없어. 당신이 의심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대로 해. 당신이 원해서 집도 차도 다 해줘놓고 이제 와서? 언니한테 주는 위자료라고 생각해. 네가 오토바이만 타자고 안 했어도 언니가 이 지경이 됐겠니? 그래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인성 안 변하지? 나이 처먹고 회사에서 정치질이나 하는 너 같은 놈이 변하겠냐? 언니는 너한테 아까운 존재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언니, 가자. 절대 이 인간이랑 다신 엮이지 마. 언니가 100배 1000배 아까우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네가 성형 전에 널 힘들게 했다던 인간이 저 인간이었어? 그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외모만 중시하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얼마나 힘들었니, 이 바보야. 아니야. 언니 덕분에 그래도 나 많은 용기를 얻었어. 언제 복수하고 터트리나 했더니 딱 시기도 좋았고. 이제 저 인간이랑 엮일 일 없으니까 속이 다 후련해. 언니,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이 나쁜 인간아. 넌 내가 절대 이대로 순순히 놔주지 않아.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뚱순이의 장애인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러니 서로가 알아보고 친구가 된 거겠지만. 눈물이 정말 흐르다 못해 넘쳐났어요. 타인이 이렇게까지 절 생각해 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죠. 전 동생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뺨을 세게 날려버렸어요. 그동안의 분노가 많이 쌓인 덕분인지 남편은 제가 날린 뺨 한 대에 나가 떨어졌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한지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쁜 놈. 너 같은 놈이 진정으로 뉘우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생을 네 잘못 생각하면서 살아. 알겠니?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아. 몇 명한테 피해를 주고 살았던 거야.
모든 걸 외모로만 판단하는 놈. 이 정도가 약가인 줄 알아? 네가 한 짓에 비해서. 아, 이것들이, 아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힌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수모? 그깟 이런 게 수모라고 하니? 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 너란 인간 갱생되진 않겠지만 벌은 받아야 할 거야, 아마. 남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동생과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갱생불가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다니던 회사에서 다행히 연락하는 사람을 만나 남편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폭로하였고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게 회사인 남편에 대한 온갖 얘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일보다도 더 부풀려서 말이에요. 남편은 그 어떤 벌보다도 무서운 사람들에 의한 손가락질을 당하고 회사를 다니는 내내 얼굴을 들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퇴사까지 하고 잠적을 했습니다. 전 이 난리를 계기로 동생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럴 수 없었을 거야. 난 그냥 이대로 용기도 못 내고 살아갔겠지.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복수해주어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난 너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어쩜 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니. 날 다 외면할 때 모르는 언니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줬잖아. 언니의 위로 한마디가 나한텐 얼마나 힘이 됐는데. 그날 일을 계기로 더 사라지게 되었고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앞으로 내가 언니의 손이 되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해준 건 정말 작은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너한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아직 일러. 그놈 콩밥 먹여야지. 내가 다 알아봤어, 언니. 언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언니 이렇게 만든 거 벌은 받아야지. 유일하게 제가 몸이 다치고 제 곁에 있어준 친구가 그 동생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동생이 유일하게 저를 위해 발벗고 뛰어주었고요.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가 남편이었고 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변호사를 만나 다 알아본 것이죠. 전 그렇게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남편은 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가 심각하여 징역형을 받았답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아봤어야 했는데 삶에 의욕이 없다 보니 이런 걸 알아볼 여유 또한 없었는데 동생이 알아서 척척 모든 걸 진행시켜 주어서 전 동생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답니다. 아니,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냐고. 아, 억울해, 진짜. 집이며 차며 다 뺏기고 하다하다 직장까지 이뤘는데 이젠 나보고 깜빵까지 가라고? 너네 둘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너무한다, 진짜. 뭐? 너무? 그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외모만 볼 수 있고 장인이 된 부인 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행동들을 하고 최소한 양심과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했어, 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며 네 잘못은 없다고 했지? 거기에 대한 벌이야. 그렇게 뻔뻔한 얼굴을 한 죄라고 해두자. 너 같은 인간은 깜빵에 가도 정신 차리지 못하겠지만 벌은 받으렴. 아, 제발 고소만 치하해줘라. 아니, 합의해줘, 그냥. 빨간 줄 그을 순 없잖아.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인데. 나도 앞날이 구말리 같은 청년이야. 그런데 난 손을 잃었잖아.
그깟 깜빵 가는 게 그렇게 무섭니? 나보다 무서울까?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결국 벌을 달게 받기로 하였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얼마나 울던지 참 인간이란 저렇게 나약한 존재면서 이기적인 존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제 편에 서서 정말 도와준 은인이나 다름없는 동생과 아직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지금은 의수를 차고 지내 많이 적응을 하여서 남들이 보기에 가끔 의수인 줄 모를 때도 있어요. 모든 게 완벽했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비록 예전과의 삶과 지금의 삶은 정말 많이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지금은 나름의 행복을 찾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요즘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쓰기까지 5박 6일이 걸렸네요. 남들에겐 쉬워 보일지라도 저에겐 정말 큰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답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동서지간 사이에 불화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번에 돈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건 크게 없었는데 제 밑에 동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죠. 동서내외가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고 몇 년간은 매출이 저조했었지만 작년부터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근하면 동서의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동서가 버는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도 대박 났다며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우실 정도로 잘 되고 있었죠. 시동생이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동서가 연봉 5천을 넘게 벌고 있으니 둘이 합해서 연 1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밀려있던 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연 2,500 정도 벌던 동서가 연 5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이 정도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사도록 할게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이도록 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속된다면 저희도 금방 떼부자 되겠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 버는 돈이 연 1억인데 이 정도 음식값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나도 가서 일손을 도와봐서 아는데 쉽게 버는 돈도 아니더구만. 같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걸 혼자 결제할 필요 있니?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거야. 없을 때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아끼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이 되니까 제가 사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돈은 벌 때는 힘든데 쓸 때는 쉽게 나가는 게 돈이잖아. 동서가 가족을 위해 외식비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모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회비가 따로 있잖아.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혼자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매달 월급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이잖아. 그때는 200 정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었고 회비 내는 것도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출 소비를 줄이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여자가 직원들 월급 주고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린 뒤 동서한테 돌아가는 연봉이 5천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힘들게 번 만큼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축했으면 좋겠어. 사업장 오픈하는데 대출빚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동서랑 서방님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외식 비용은 회비로 지출하도록 할게. 참, 형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저는 연 5천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형님은 연 3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돈이 있는 만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사주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하기야, 형님은 워낙 절약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연봉 5천을 찍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손이 작을 수밖에 없죠. 과거를 되돌아보라고요? 그때의 삶이 부족했었으니까 현재 감사하며 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이 상승할 테니 제 앞에서 걱정한다는 그런 가식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재수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음식값 내는 거 부담 주는 게 싫어서 회비로 결제하겠다는 거고 걱정돼서 몇 마디 해준 걸 가식이라고요? 남편은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한 소리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이 동서의 편을 들면서 형제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시부가 중간에서 남편과 시동생한테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정리가 되었지만 시동생 내외는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과거에 돈 문제로 힘들어했던 적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동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었죠. 걱정도 많이 됐었던 게 매달 벌리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 쓰지 못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상당히 많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무사히 넘어갔다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집안에 불화가 없을 것 같아 보였죠.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한다고 오만해진 동서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들 알아서 살게 놔두라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시댁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내였어요. 상당히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온갖 명품을 걸치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필요해서 구입했다는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부러우면 저보고도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쓴 것 같아 그래요? 제 사업 규모가 작다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남들이 저를 우습게 안 볼 테고 제 이미지에 타격을 안 받죠.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형님은 이런 거 무서워서 구입도 못하죠? 어쩌겠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저도 걸치고 있는 것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런 외제차 타보고 명품 걸쳐보겠어요? 잘 벌고 잘 나갈 때 최대한 많이 누려야죠.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돈 버는 족족 나가게 생겼지만 지금 이대로면 금방 갚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도 동서 연봉의 배를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려 하지 말고 동서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동서한테 들어오는 돈들이 평생 보장이 될 것 같아? 버는 건 때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후회도 늦는 거야. 나는 동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영수,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너 잔소리예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신경 좀 끄세요. 동서내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1억이 넘는 외제차라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믿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가족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동서내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손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서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쓴소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도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도 몇 달 사이에 동서내외가 바뀐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죠.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봤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던 행복하게만 지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힘들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둘째 너도 월급 받는 건 한계를 느껴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힘들게 일해서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니? 거기까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니? 분명 한계라는 게 찾아오겠지.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문제는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다. 평생 빚만 갚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명품들과 밖에 세워져 있는 고급 외제차는 너희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소박하게 없는 듯 지내는 거 모르니?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오히려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래간만에 얼굴 본 건데 왜 다들 지적만 하고 달라진 모습에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시부모 말을 무시하게 된 거냐? 돈이 너희들을 집어삼켰고 결국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아버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배 아픈 티를 이런 식으로 내셔야들 해요? 기분만 잡쳤어 정말. 저 그만 돌아가요. 동서내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다들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면서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들을 보며 짜증난다고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네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남편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기 싫으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됐는데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볼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는 정말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를 한 번에 뒤집을 만큼 동서내외의 행동들은 잘못된 거였고 서로는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서로는 더 이상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던 도중 레스토랑의 문을 열며 들어온 동서내외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마저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는 몇 초간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저는 무시하고 가려 하는데 동서가 저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오는 걸 보면 그동안 돈 좀 모았나 봐요. 여기 레스토랑이 꽤 비싼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빼놓고 오셨나 봐요.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어요. 돈이 없으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끼셔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제일 높았던 날이라 기분 좀 내려고 온 거였는데 여기서 형님을 마주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분 좋은 오늘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음식 드시고 싶은 거 마저 드시고 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정말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잔말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먹다 남은 잔반은 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형님이 꺼낼 때마다 숨고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동서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음식 남은 거 싸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건데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때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정말 알뜰하다며 본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가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못 사는 형편 아니야. 가족들끼리 레스토랑에 와서 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카드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넣어두고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 관계 회복이 우선 아니겠어? 그럼 우리 대화 끝난 거지? 오늘도 온갖 착한 척은 형님 혼자 다 하네요. 꼴랑 연봉 3천 가지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은 누워서도 번다고요. 정말 가짠지도 않아서. 동서는 착한 척하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면전에 던지면서 얼굴에 맞게 되었어요. 손이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고 그동안 동서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려 노력을 했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항상 아니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을 듣게 된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버는데 이 꼴로 산다고요? 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나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그걸 무조건 드러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동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나중엔 주위에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고. 그 말을 왜 했겠어? 동서는 내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나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거에 크게 한번 미끄러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생겼고 꽤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어.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업하면서 벌어왔던 돈들을 아끼지 않고 썼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겠지. 내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동수한테 조언을 해줬던 거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 믿고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동서가 지금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은 동서 옆에 평생 머물러 있지 않아.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돼선 지금 이런 사치들이 후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동수한테 어떠한 일이 찾아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해도 절대로 도움 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잘난 맛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동서한테 지갑에서 그달의 정산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세서를 주워들어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니 동서는 시동생과 레스토랑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와 동서가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네요. 제가 동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서 내외에게 숨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내외한테 비밀을 유지했던 건 저희와 동서내외가 계속 비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뿐이고 알려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광 명소 근처에 카페가 입점돼 있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동서내외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댁에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할까도 했었지만 괜히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동서내외가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오게 된 상황이라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너희들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니?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것밖엔 없었는데 저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니?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 언제부터였는데? 일이라는 건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만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경험이 적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저보다 잘 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다음 투자를 했는데 저희 돈을 들고 잠적해버려서 지금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들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면서 직원들 월급에까지 구멍이 나게 되자 하나둘 떠나버리면서 지금은 사업 운영이 중지가 되어버렸어요. 형님이 저한테 급여 명세서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형님을 뛰어넘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 책임지세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동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들인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동서가 결정해서 움직인 거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었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동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해서 얻은 결과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제가 가진 외제차 명품들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잃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지금 저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면 저는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동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벌렸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부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많은 갈등을 하던 그때 시부께서 저에게 도와주지 말라며 한숨 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다시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며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시모도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괜히 우리한테까지 지장이 생길까봐 동서내외를 도와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자 눈물을 흘리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었네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가족이면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자랑 좀 하고 버는 만큼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치 부리지 않았겠죠. 지금 사업이 무너지면 저희는 빚에 허덕이는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당장 5억만 좀 땡겨주세요. 지금만 잘 넘어가면 그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비축해 놔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동서는 내 말을 무시했고 땡전 한 푼 남겨두지 않은 채 서방님이랑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한 거야. 나도 동서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고 낮잡아 말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동서를 도와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서방님도 똑같아요. 옆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편을 들어줬잖아요.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서방님은 잘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선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산처럼 쌓여있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사업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만 생긴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그 사람은 금방 붙잡히겠지. 끝내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도움받을 곳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2번 다시 찾아올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될지 몰랐는데 저를 내친 거에 대해 꼭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동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까요? 그날 이후 동서가 운영하던 사업은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동안 사치 부리며 즐기면서 쌓여왔던 대출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서는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고 오히려 없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빚에 쪼들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한두 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다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시동생 행동에 대해 질려버렸는지 도와줄 필요 없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돈을 쫓아가기보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